안녕하세요, 여러분. 찡한 감동적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본인 건축기술자 요시키가 지난 30년간 목격한 일의 가장 놀라운 기술 혁명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감동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콕 눌러주시고 알림 종까지 켜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감동의 놀라운 감동 스토리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평소 좋아요를 잘 안 누르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고 꼭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댓글이 이 채널을 함께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건설 기술의 놀라운 혁명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와이어 제조사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는 요시키라고 합니다. 1994년 그때 한국에서 광안대교라는 대형 현수교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자국 기술로 현수교를 만든다고? 불가능해. 결국 우리에게 와이어를 주문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당시 고강도 와이어 시장은 우리 일본과 독일 등 몇몇 국가만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대형 교량들은 우리의 와이어에 의존했죠. 우리는 한국이 결국 우리에게 의존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기술적 우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한 와이어 기업이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때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미쳤나봐. 고강도 와이어 제조는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한 기술인데 갑자기 도전한다고? 위험천만한 일이야. 우리는 한국 기업과 정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기술로는 아직 이런 중요한 부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겁을 주려 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저는 한국의 그 와이어 회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연구원들이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요시키 씨, 우리는 단순히 일본의 기술을 따라가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으려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현수교를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자신감이 근거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들은 모든 공정에서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소재 선택부터 가공 방법, 열 처리 기술까지. 저는 그들이 하루하루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작업 속도였습니다. 우리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기술을 그들은 불과 몇 년 만에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밤새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았고 엔지니어들은 자신의 집보다 연구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해냈습니다. 11,544가닥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고 강도의 와이어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테스트 결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와이어는 우리의 제품보다 더 뛰어난 강도와 내구성을 보였습니다. 광안대교 개통식 날 저는 초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그 웅장한 교량이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와이어에 의해 지탱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충격과 더불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교각의 자세한 단면과 핵심 기술인 와이어의 체결 부분 등 흠잡을 곳이 없는 그냥 세계 1등 국가의 어느 현수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한국의 와이어 기술은 세계 곳곳의 대형 교량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장 교량, 유럽 최장 교량, 동남아 최대 교량. 모두 한국의 와이어가 그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교량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크레인, 케이블카, 석유 시추 장비, 그리고 심지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초정밀 와이어까지. 한국은 이제 이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그 연구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혁신을 목격합니다. 30년 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도전을 성공시킨
한국의 엔지니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우리 일본 엔지니어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겸손함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광안대교의 성공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일본 건축계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2010년 저는 롯데월드타워 건설 자문위원회의 일원으로 초대받았습니다. 555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죠. 당시 저희 일본 건축계에서는 한국에는 그런 초고층 빌딩을 안전하게 설계할 기술이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강한 바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바람의 흐름을 완벽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건물이 위험해집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풍동 실험 시설을 이용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회의에서 조심스럽게 제안했던 말입니다. 그러자 한국 엔지니어 팀의 책임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새로운 풍동 실험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방식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 저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풍동 실험 시설은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한 고도의 기술 집약체입니다. 그러나 저는 광안대교에서 배운 교훈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새로운 풍동 실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존 시설을 복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멀티팬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한국의 연구팀은 기존의 단일 대형 팬 대신 수백 개의 작은 팬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고도에서의 바람 패턴을 더욱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실제 풍동 실험을 실시간으로 연동시키는 기술까지 개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방식보다 15%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롯데월드타워의 설계는 더욱 혁신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 상단부의 모서리를 특수한 곡선 형태로 디자인하여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구조재 사용량까지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그들의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건축가, 구조 엔지니어, 유체역학 전문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한 팀으로 일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협업 방식이었죠.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만 집중하면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각이 하나로 모일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죠.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 풍동 실험 기술은 롯데월드타워에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후 중동의 버즈알리파, 중국의 상하이, 타워 등 세계 각지의 초고층 빌딩 설계에도 한국의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초고층 빌딩의 안전성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이 되었습니다. 2017년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었을 때 저는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555m 높이의 웅장한 타워가 서울의 하늘을 찌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강한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풍속 40m의 강풍에도 건물은 안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계측된 진동은 예측치보다 낮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더 이상 따라가는 위치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여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와이어 기술에서의 혁신적인 도전과 마찬가지로 풍동 실험 기술에서도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한 와이어가 있었기에 더 높은 건물이 가능했고 정확한 풍동 실험이 있었기에 더 안전한 구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기술 혁명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이 어떻게 해외 시장에서 기존의 강자들을 제치고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는지 그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들을 살펴보자면 서울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부산으로 향하는 KTX를 타고 가던 2015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산과 도시를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가 2015년에 목격했던 한국 건설 기술의 또 다른 혁신적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대규모 터널 공사에는 TBM이라는 거대한 장비가 사용됩니다. 이 분야는 오랫동안 독일의 헤렌크네이트, 미국의 로빈스, 그리고 우리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등 몇몇 기업들이 독점해 왔습니다. 2015년 저는 한국의 부산과 거제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8km가 넘는 세계 최장급 해저터널이었죠. 프로젝트 초기 회의에서 어느 국가의 TBM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저터널은 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수압과 예상치 못한 지질 조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장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건설사의 대표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TBM을 개발하겠습니다.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처음부터 해저 터널용 TBM을 개발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다 밑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될 장비였기에 위험 부담은 엄청났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TBM 개발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프로젝트 일정을 맞출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엔지니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기존 기술을 분석하고 혁신할 시간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만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기존의 TBM 설계를 연구하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저 환경에 특화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연구소를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TBM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변형 가능한 커터헤드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의 TBM은 고정된 형태의 커터헤드를 사용했지만 한국 팀은 지질 조건에 따라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마치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듯 기계가 지하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한 혁신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실시간 지질 분석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TBM 전면에 설치된 센서가 앞으로 나아갈 지역의 지질 상태를 미리 분석하고 이에 맞게 굴착 방식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감탄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봤죠.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2017년 한국산 TBM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회룡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거대한 기계는 길이 120m, 직경 13m의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험 가동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기존 TBM보다 20% 더 빠른 굴착 속도와 30% 더 적은 에너지 소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터널 공사에서의 성능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6개월 앞서 공사가 완료되었고 안전사고 또한 제로였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해저 단층대를 만났을 때 해룡의 적응형 커터헤드와 실시간 분석 시스템이 빛을 발했습니다. 다른 TBM이었다면 몇 주간 공사가 중단되었을 상황을 단 이틀 만에 극복한 것입니다. 부산-거제 해저터널이 개통된 날 저는 첫 통과 차량 중 하나에 탑승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차장 밖으로 보이는 터널 내부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바다 밑 깊은 곳에 인간의 기술이 만든 거대한 통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후의 전개였습니다. 한국의 TBM 기술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지하철 확장 프로젝트,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해저터널, 심지어 제9구, 일본의 신칸센 확장 공사에도 한국의 기술이 채택되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국제건설기술 심포지엄에서 한 일본 엔지니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도전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하죠. KTX가 터널을 지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강도 와이어, 풍동 실험 시설, 그리고 TBM까지. 이 모든 기술 혁신의 배후에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도약이 아니라 한 민족의 의지와 열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기술 혁신 정신이 미래에는 어떤 분야에서 빛을 발할 것인가? 부산역에 도착한 저는 해질녘 광안대교의 모습을 보기 위해 바다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25년 전 제가 처음 이 다리의 건설 과정을 지켜봤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한국 건설 기술 혁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2024년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대담한 도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마트 건설 이니셔티브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설 자동화가 아닌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해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였습니다. 인천 송도의 대규모 실험단지에서 저는 처음으로 건설 로봇 시스템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여러 대의 로봇이 완벽하게 협업하며 건물의 구조물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봇들은 인간 작업자의 10배 정밀도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위험한 고소 작업이나 중량물 운반에서 인명사고의 위험을 제거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연구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혁신은 로봇 자체가 아닌 그 뒤에 있는 AI 시스템이었습니다. 건물의 BIM 데이터를 입력받은 AI는 최적의 건설 순서와 방법을 스스로 계산하고 로봇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날씨 변화나 자재 공급 지연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술의 아이디어는 도요타의 생산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연구팀장이 말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기술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설이라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창의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기존 방식보다 40% 빠르게 25% 적은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작업 환경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한국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기술을 극한의 환경에서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남극 세종기지 확장 공사에 적용한 것입니다. 영하 40도 시속 100km의 강풍이 부는 극한 환경에서 로봇 건설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인간 작업자들이 15분 이상 바깥에서 작업할 수 없는 환경에서 로봇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건물을 조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인류가 극한 환경을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공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화성기지 건설을 계획 중인 NASA에서도 한국의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도 직접 송도를 방문하여 이 기술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건설 로봇을 우주로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팀장의 자신감 넘치는 선언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저는 지난 30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와이어 기술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어떻게 풍동 실험, TBM 그리고 이제는 우주 건설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정신의 확산이었습니다. 일본인 건축기술자로서 저는 한국의 이런 도전 정신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일본은 오랫동안 정밀함과 신뢰성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광안대교의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콘크리트와 철의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의 상징입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 혁명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말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성,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만나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 제 후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도전 정신을 배우자.
그들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는지를, 그것이 제가 30년간 한국의 기술, 혁명을 지켜본 일본인 건축기술자로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바다 위로 빛나는 광안대교를 뒤로하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 간의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혁신과 도전,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빛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일본인 건축기술자 요시키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건설 기술의 놀라운 혁명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미래 도전에도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감동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